아침 7시 47분. 로비의 전광판이 잠깐 깜빡이고 사람들 목에 걸린 사원증이 한꺼번에 멈춘 듯 보였다. 조직 개편 안내라는 제목. 연봉 1억에 성과급 우천, 자녀 학자금 지원과 최고급 건강검진까지. 모든 취준생과 부모가 꿈꾸는 상위 10%의 삶을 사는 듯했던 한 차장도 그 줄을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누군가 작게 말했다. 이번에 또야? 대답 대신 복도 끝에서 커피 머신 소리만 났다. 그 화려한 복지는 사실 회사가 당신을 최고 효율로 뽑아먹기 위해 제공하는 유지비일 뿐이라는 말이 오늘은 비유가 아니라 경고로 들렸다. 책상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공포가 인사철마다 떠돈다는 이야기는 익숙했지만 그가 받은 일정표는 처음이었다. 10분 단위 업무일지. 보고서가 아니라 존재증명서였다. 면담실 유리창 너머로 인사팀은 미소를 유지했고 그는 어쩌다 자신이 관리 비용이 되었는지 계산식처럼 떠올렸다. 40대 차장 1명의 연봉으로 20대 신입사원 3명을 뽑을 수 있다는 냉혹한 문장. 숫자는 친절했고 사람은 차가웠다. 캐서린에서 제외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상가 좀 면벽 책상으로 자리가 옮겨졌다. 놀라운 디테일은 그 다음이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방 연수원행 버스가 새벽 6시에 출발한다는 공지. 군대식 일과표에 맞춰 저녁 입시에 취침. 그는 속으로 웃었다. 웃음은 인지 부조화였다. 아직도 여긴 가족이라는 집단적 환상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환상이 흔들릴 때 사람은 스스로 나가게 된다. 회사는 해고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먼저 말하게 만들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넥타이가 어색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휴대폰엔 자동이체 알림이 연달아 떴다. 대출이자, 아이 학원비, 리스료. 월 800을 벌어도 카드값과 대출로 750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떠올라 숨이 막혔다. 그는 아내에게 오늘 늦을 것 같아 라고만 남겼다. 답장은 없었다. 로비를 지나며 누군가의 농담이 들렸다. 성과급만 나오면 메꿔지겠지. 그 말이 칼날처럼 얇게 그러나 길게 따라왔다. 한 발, 두 발. 사원증이 목에서 무겁게 흔들렸다. 그가 연수원 공지를 다시 읽는 동안 머릿속엔 정년 60이라는 문장이 희미한 보호막처럼 떠올랐다가 금세 찢겨나갔다. 법은 60세까지 일할 권리를 말하지만 회사의 시계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돈다. 실제 대기업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고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은 40대 후반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숫자가 문제라기보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룰이 문제였다. 인사팀 면담실의 공기는 유난히 건조했다.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붙은 문서가 떠 있었다. 1년에서 3년치 연봉, 순순히 나가면 더 얹어준다는 달콤한 문장. 하지만 그가 느낀 건 보상이 아니라 탈출구가 막히기 전에 스스로 빠져나가라는 유도였다. 의외로 더 잔인한 디테일은 정년이 강화된 뒤에 오히려 조기 이탈이 더 늘었다는 점이었다. 제도는 오래 일하라고 말했지만 현장은 더 빨리 밀어냈다. 회사 입장에선 40대 차부장 1명의 연봉으로 20대 신입 셋을 뽑을 수 있고 자동화와 AI가 보고와 결제를 얇게 만들수록 중간관리자의 값은 비용 덩어리로 재표기 된다. 그는 그 재표기 과정을 눈앞에서 봤다. 조직도에서 자신의 이름이 한 줄 아래로 내려갔고 내려간 줄 끝엔 지원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지원은 보호가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기 전 완충제였다. 이 장면을 두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다툰다.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연령주의가 구착되면 청년 일자리도 함께 무너진다는 반론.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말이 TV 토론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그는 멀리 있는 논쟁이 아니라 자기 목에 걸린 사원증의 무게를 떠올렸다. 정년은 법 조문에 있고 체감 정년은 월급날 뒤에 장고와 인사공지의 한 줄에 있었다. 그 간극이 10년쯤 벌어져 있다는 사실이 오늘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그는 연수원으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며 동기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20대에 함께 들어와 같은 보고서를 쓰고 같은 회식 자리에서 같은 농담을 주고받던 사람들이었다. 그중 한 명은 얼마 전 상무로 승진했다. 축하 메시지가 단체방에 쏟아졌고 이모티콘이 폭죽처럼 터졌다. 그런데 그 축하가 지나간 뒤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회의실에서 동기들은 서로 눈을 덜 마주쳤고 말끝은 더 짧아졌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한 명 올라가면 나머진 뭐 알지? 그 말이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그날 이후 농담은 규칙처럼 굳었다. 임원 배지를 다는 순간 나머지 동기들은 전원 옷을 벗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의 룰이 작동한다는 체감. 승진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집단의 정리 신호가 된다. 회사 안에서의 승진은 늘 숫자와 서열의 언어였다. 누군가의 평가가 오르면 다른 누군가의 평가가 내려간다. 팀이 안정적이라는 말은 곧 더 줄일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어제까지 팀원들에게 큰 소리치던 그룹장이 다음 달엔 후배 밑에서 일하게 되는 장면을 이미 봤다. 그 후배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회사는 그런 표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대로 돌아가야 하는 기계니까. 그는 그 기계의 톱니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복도에서 구두굽이 박자처럼 울리고 회의실 문이 닫힐 때마다 이름이 지워지는 소리가 섞였다. 놀라운 디테일은 인사가 항상 연말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분기마다 목표가 조정되고 목표가 조정될 때마다 사람도 조정된다. 이걸 두고 사람들은 성과주의의 진화라고 말하지만 바른 쪽에선 조직 내 생존을 부추기는 집단적 환상이라고 비판한다. 열심히 하면 남는다는 믿음이 실제로는 내부 경쟁을 강화해 스스로를 갈아넣게 만든다는 주장. 그가 느낀 건 어느 쪽이 옳은가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뒤쪽 좌석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50 넘어서 상무 못 달면 마음 준비해야 한다더라. 그 말은 공기 중에 매달려 있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반박이 곧 자기 희망을 과장하는 일이 될까 두려워서였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다. 눈가에 피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피곤은 야근의 흔적이 아니라 제로섬의 룰을 견디는 사람의 흔적이었다. 연수원 첫날, 강당 스크린에 조직도가 떴다. 사각형들이 겹겹이 쌓인 피라미드가 아니라 가운데가 움푹 파인 모래시계였다. 강사는 민첩한 조직으로 재편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직급의 위치를 눈으로 더듬었다. 부장, 차장이라는 칸이 얇아져 있었고 리드라는 이름의 얇은 다리가 위와 아래를 간신히 잇고 있었다. 그날이 이 파트의 주요 사건이었다. 직급 체계를 단순화합니다. 단순화라는 단어가 공손했지만 의미는 자명했다. 중간 관리층이 잘려나간다. 기업의 논리는 명확했다. AI와 자동화가 회의록을 쓰고 엑셀 매크로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협업 툴이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보고와 결제로 이어지던 중간 단계가 줄어들수록
고연봉 차 부장급은 비용 덩어리로 재표기된다. 그는 강사의 레이저 포인터가 중간 레이어에 오래 머무는 걸 봤다. 마치 여기서부터 덜어내겠다는 예고처럼. 놀라운 수는 거의 늘지 않는데 관리자성 직무는 더 빨리 늘었습니다. 강사는 그것을 효율화 과정의 과도기라고 설명했지만 수강생들 사이엔 낮은 웅성거림이 돌았다. 일하는 사람은 줄이거나 묶어두면서 관리의 언어만 두꺼워진다는 역설. 그 역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가 알았다. 결국 칼날은 다시 위로 향할 테니까. 인미 장면을 두고 기술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개인이 못해서가 아니라 기술과 구조가 역할 자체를 지우는 현상.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강당의 형건등이 미세하게 윙윙거렸고 박수 소리는 드물게 끊겼다. 누군가 옆자리에서 속삭였다. 부장이라는 직급, 우리 때 마지막일 수도 있대. 그 말은 공포라기보다 예언처럼 담담했다. 그의 사원증은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지만 유효기간이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연수원에서 돌아온 날, 그는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행해보려다 손이 멈췄다. 버튼을 어디서 눌러야 하는지 몰랐다. 늘 누군가의 승인 라인을 거치며 처리되던 일, 결제 도장 찍는 법과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만드는 법에는 자신 있었지만 로고 밖에서 혼자 처리하는 실무는 낯설었다. 그 순간이 이 파트의 주요 사건이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었나. 말은 속에서만 맴돌았고 모니터 화면엔 오류 메시지만 떠 있었다. 대기업 직원은 거대한 기계의 나사 한 개일 뿐이라는 말이 이제는 추상적 비판이 아니라 그의 일상 묘사가 되었다. 삼성의 결제 시스템, 현대의 보고 양식에 최적화된 사람들. 그 최적화는 회사 안에선 능력처럼 빛나지만 회사 로고를 떼는 순간 전형성에 함정이 된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가 회사라는 운영체제 위에서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놀라운 디테일은 중소기업 출신 후배의 말이었다. 형, 저는 혼자 영업도 하고 회계도 하고 그냥 해야 살아남아요. 그 한 문장이 그에게는 칭찬이 아니라 생존 근육의 차이를 드러내는 검은 거울이었다. 자존감이 더 큰 문제였다. 20년간 대리, 과장, 차장으로 올라오며 쌓인 자존심은 시장에서 다시 초급 실무를 배우는 일을 수치로 바꾸어 버린다. 그는 작은 회사 면접장에서 20대 인사 담당자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상상했다. 어제까지 수십 명을 거느리던 사람이 오늘은 엑셀은 어느 정도 하세요?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불일치를 두고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 부른다. 자신이 믿어온 나는 전문가라는 정체성과 지금 당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부딪힐 때 생기는 균열. 그는 그 균열이 소리 없이 커지는 걸 느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웃었다. 우리도 이제 나가면 치킨집이야. 웃음은 가벼웠지만 그 가벼움이 더 무거웠다. 왜냐하면 그 농담은 대부분에게 선택지가 아니라 예정된 경로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는 잠깐 사원증을 만졌다. 그 플라스틱 조각이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했던 시간.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이름 석자만 남는다는 사실을 마주한다. 그는 저녁 식탁에서 숫자들을 조용히 정리했다. 강남이든 분당이든 판교든 동네 이름이 달라도 고정비의 리듬은 비슷했다. 대출이자,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자녀 영어 유치원비와 학원비가 월별로 달력에 찍혀 있었고 골프 모임 회비가 관계 유지비라는 이름으로 통장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 파트의 주요 사건은 그가 처음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생활이라는 문장을 입 밖에 내뱉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이걸 줄일 수 있을까?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방 안의 공기는 단단해졌다. 많이 버는 만큼 무섭게 나간다는 말은 과장처럼 들리지만 생활 수준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냉정한 현실이었다. 월 800만 원을 벌어도 카드값과 대출로 750만 원이 나가는 구조. 저축은커녕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버티는 빚 좋은 개살구. 사람들은 이를 성공한 중산층이라 부르지만 내부에선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명하는 월급 노예가 된다. 놀라운 디테일은 그가 휴대폰에서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다 손이 멈춘 항목이었다. 아이 학원 하나를 끊는 일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아이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체면과 불안이 분을 태우는 장치가 된 것이다. 콥의 장면을 두고 공개적으로 논쟁이 벌어진다. 누군가는 개인의 소비 습관 문제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사회적 비교가 구조적으로 강제된 결과라고 반박한다. 그는 어느 쪽이든 완전히 맞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같은 부서 동료가 외제차를 바꾸면 자신도 바꿔야 할 것 같은 감박이 생기고 골프 모임에서 뒤처지면 관계가 끊길 것 같은 두려움이 지갑을 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걸 사회학에서는 지위 경쟁이라고도 부른다. 결국 사람을 묶는 건 소득이 아니라 고정비였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규칙적으로 켜져 있고 엘리베이터의 도착음이 멀리서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한 사람의 삶이 일정한 간격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알림처럼 들렸다. 성과급만 나오면 누군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성과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균열을 임시로 메우는 테이프였다. 테이프가 떨어지는 순간 온실은 정글이 된다. 그리고 정글에선 온실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다. 행사팀은 끝까지 해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내밀었다. 성과 향상, 역량 강화, 재배치. 이름은 그럴듯했고 종이는 매끈했다. 그러나 그가 처음 면담실에서 사명란을 본 순간 이것이 지원이 아니라 퇴사 압박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이 파트의 주요 사건은 그가 하루 종일 10분 단위 업무일지를 쓰는 날이었다. 모니터에는 시간표가 떠 있었고 펜 끝은 초침을 따라갔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일한 척의 기록을 강요받는 감시 감옥. 회의는 빠졌고 프로젝트는 끊겼고 남은 건 의미 없는 단순 작업뿐이었다. 놀라운 디테일은 자리 이동이었다. 창가 쪽 면벽 책상,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이 닿는 모서리. 소리와 빛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교묘했다. 형광등은 유난히 밝았고 뒤쪽 프린터는 종이를 뱉어내며 작은 폭발음을 냈다. 누군가가 복도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면 그는 자신이 그 웃음의 이유가 된 것처럼 느꼈다. 회사는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악랄한 괴롭힘을 직접 말하지 않지만 절차는 그 방향으로만 흐른다. 지방연수원으로 보내는 방식도 있었다. 명목은 직무교육이지만 실체는 퇴사 압박용 격리시설. 새벽 역시 기상, 저녁 10시 취침. 군대식 일과표에 맞춰 의미 없는 교육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결국 더러워서 나간다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된다. 이 장면을 두고 법과 현실이 충돌한다.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 수 있느냐? 자진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구성요건, 입증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대부분은 한숨부터 쉰다. 회사는 본인이 스스로 나갔다고 주장할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려 한다. 그는 그 과정을 합법적 따돌림이라고 느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직 관리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공개적 논쟁은 끝이 없지만
당사자의 밤은 늘 비슷하다. 틀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음속의 불안을 덮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침묵은 더 크게 남았다. 자존감은 박살나고 사람은 자기 탓을 시작한다. 내가 부족했나?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회사가 원하던 시나리오는 완성된다. 스스로 물러난 사람은 싸울 힘도 잃는다. 그의 사원증은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지만 그 플라스틱이 이제는 보호가 아니라 목줄처럼 느껴졌다. 위로금이 입금된 날, 그는 통장 앱을 몇 번이나 새로 고침했다.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더 먼저 변한 건 주변의 공기였다. 점심시간, 회사 앞 커피숍에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명찰도 없고 노트북도 없는데 눈은 유난히 빠르게 움직였다. 그날 저녁 문자 한 통이 왔다. 원금 보장, 연 20% 확정, 상장 예정 구인, 정부 지원 사업 북점권. 이 파트의 주요 사건은 그가 그 문자를 지우지 못한 채 링크를 눌러버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속지 않는다는 자존심이 먼저 반응했고 그 자존심이 그를 가장 쉽게 끌고 갔다. 놀라운 디테일은 퇴직자 명단이 이미 브로커들에게 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퇴직 공고가 뜨면 주변 상권에 설명회가 열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주식 리딩방 운영자, 부동산 세미나 강사가 한꺼번에 나타난다. 호텔 세미나룸엔 커피향이 진했고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만 혜택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나자 그는 이상하게도 안심했다. 칭찬은 더 정확했다. 부장님 같은 분이면 금방 키우실 수 있어요. 미로가 아니라 미끼, 자존심을 건드리는 수법이었다. 회사 안에서는 똑똑했지만 회사 밖에서는 사회물정에 서툰 온실 속 화초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확정이라는 단어는 구명줄처럼 들였다. 이 장면을 두고 그는 집단적 환상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다 같이 믿으면 위험이 줄어든다고 착각하는 심리, 그리고 손실을 만회하려다 더 깊게 빠지는 매몰 비용 오류. 첫 투자에서 조금 잃자, 이번 한 번만 이라는 문장이 입안에 붙었다. 상담자는 더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 안 들어오면 자리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책임을 돌리는 조항이 길게 이어졌고 누군가는 폰지라는 의혹을 흘렸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서명은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6개월 뒤 퇴직금 절반이 사라졌다는 알림이 아니라 통장에 남은 침묵이 먼저 찾아왔다. 밤에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 끊긴 연락, 그리고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희망이 아니게 되는 순간까지 이야기는 끊김없이 앞으로만 흘러갔다. 그는 결국 이력서를 꺼냈다. S전자 20년, 부장이라는 문장을 맨 위에 올려놓고도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손이 멈췄다. 면접을 보러 간 작은 사무실에서 사장은 그의 나이를 먼저 훑었다. 죄송합니다. 사장인 제가 더 어려요. 그 한마디가 이 파트의 주요 사건이었다. 다음 말은 더 차가웠다. 연봉을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는 복도 형광등 소리만 남았다. 회사 안에서는 전문가였지만 회사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문장이 현실이 되었다. 놀라운 디테일은 거절의 이유가 능력이 아니라 형태였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건 결제가 아니라 매출, 보고가 아니라 계약, 관리가 아니라 손으로 끝내는 실무였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회사라는 운영체제에만 최적화된 프로그램이었다는 것.
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경력은 자산이라는 믿음과 경력은 전용성의 함정이라는 반박. 그는 후자에 더 가까웠다. 그래서 결심했다. 사원증 없이도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실험을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엔퍼스트 작았다. 엑셀 자동화, 보고서가 아니라 고객용 대시보드, 링크드인 소개글 한 편, 주말에 한 번의 강의, 한 번의 상담. 그가 선택한 학술 용어는 포트폴리오 커리어였다. 하나에 올인하지 않고 여러 수입원을 얇게 깔아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이름 석자만으로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나? 질문은 칼 같았지만 답은 발걸음처럼 천천히 나왔다. 그날 밤 11시 58분 알림 하나가 울렸다. 소액 의뢰 1건, 대시보드 템플릿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다만 놀라운 건 그 돈이 어느 회사 로고에서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웃음이 나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매일? 웃음은 잠깐, 곧 침묵이 돌아왔다. 퇴직금 3억은 시작 자금이 아니라 생존의 마지막 자금으로 묶어두고 확정 수익률과 급한 창업 제안엔 손을 떼었다. 창밖엔 아파트 경비실 불빛이 낮게 흔들렸고 주방의 냉장고 모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노트에 한 문장만 적었다. 회사에 투자하던 시간을 나에게 돌린다. 잉크가 마르듯 불안도 조금씩 말라갔다.